삼국통일의 숨은 주역, 김유신의 누이가 왕비가 된 사연. 제1막 가야 왕족의 후예, 김유신 가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한반도에는 세 나라가 서로 맞서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이 세 나라가 피 흘리며 각축을 벌이던 시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땅에는 한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살던 김유신의 집안입니다. 김유신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통일의 영웅,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역사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김유신의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그의 누이 동생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늘 강한 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강한 자의 그늘에는 언제나 조용히 운명을 바꿔놓은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유신의 집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이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땅에 있던 나라였는데 신라의 나라를 넘겨준 뒤 왕족들은 신라 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족 대접을 받는다 해도 정복당한 나라 출신이라는 딱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신라 사회에서 금관가야 출신들은 늘 어딘가 이방인 같은 처지였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라 조정에서 장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신라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분이었습니다. 부모 양쪽 모두 만만치 않은 가문 출신이었지만 세상이란 것은 늘 출신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어디 사람이냐를 먼저 물어보는 법입니다. 김유신은 이런 가문의 한계를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칼을 잡았고 말에 올라탔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훗날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인간의 집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김유신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보희, 동생은 문희. 두 자매는 경주 땅에서 오라버니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그 동생, 문희입니다. 제2막 자매의 꿈, 그리고 운명의 거래. 때는 신라 27대 선덕여왕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여왕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 경주의 귀족 집안 자제들 사이에서는 축구기라는 공차기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축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 청년들이 봄날 한가로이 모여 공을 차며 친교를 나누던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유명한 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지금 읽어도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언니 보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동생 문희에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희가 꿈에서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어찌나 많이 쏟아지던지 온 경주 땅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참 기이한 꿈이지요. 꿈자리가 이상하다 싶어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해서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희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두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꿈 나한테 파세요. 꿈을 판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좋은 꿈을 사고 파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꿈을 판다는 것은 그 꿈이 상징하는 운명까지도 넘겨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보희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동생이 비단 치마를 주겠다고 하자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단 치마 한 벌과 꿈 하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보희로서는 그냥 이상한 꿈 하나를 비단 치마로 바꾼 것이니 나쁘지 않은 거래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매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 소변을 쏟아붓는 꿈.
지금 들어도 참 이상한 꿈이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꿈은 천하를 품에 안는 꿈, 왕과 나란히 앉을 사람의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문희는 그 꿈의 의미를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언니가 꾼 꿈이 탐나서 충동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그 속내를 정확히 전해주지 않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문희는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3막 공차기 한판, 그리고 운명의 첫 만남. 꿈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날, 김유신은 집 근처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공을 차던 친구들 중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훗날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이 되는 그 인물입니다. 그는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귀족 청년이었는데 이 젊은 시절에는 그저 총명하고 인물 좋은 귀공자로 통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말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그 시절 이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라 사회에서 어딘가 아웃사이더 같은 처지라는 점이 공통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유신은 정복당한 가야 왕족의 후예였고 김춘추는 왕실 출신이기는 했지만 당시 왕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반계 혈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차기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둘이 공을 주고받으며 놀다가 김춘추의 옷고름이 공에 걸려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왕족 출신 귀공자의 옷고름이 헤어진 것이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김유신이 선뜻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꿰매고 가시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유신은 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김유신은 언니인 보희를 불러서 김춘추의 옷고름을 꿰매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양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언니가 나오지 않자 동생 문희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역사책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상상력을 조금만 보태면 그 봄날의 장면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화창한 봄 햇살 아래 귀공자 김춘추와 젊은 아가씨 문희가 처음 대면하는 장면. 문희는 김춘추의 찢어진 옷고름을 조심스레 꿰매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3막 오라비의 계략, 따뜻한 속내.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날의 만남이 순전히 우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라비 김유신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연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가문이 신라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예가 출중하고 충성심이 깊어도 가야 왕족 출신이라는 배경은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춘추는 왕실 혈통이었습니다.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장차 크게 될 인물임을 김유신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왕실과의 연결고리로서 김춘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김춘추와 자신의 누이를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 나쁜 생각이었을까요?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동생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혼인이 철저히 가문과 가문 사이의 일이었던 시절이고 김유신 역시 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을 것입니다. 자기 가문에 좋고 누이에게도 좋고 신라에도 좋은 결합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날 이후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공차기를 핑계로
또는 다른 용무를 핑계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희를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 기준으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혼인 절차 없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문희는 이미 김춘추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알려지면 문희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제오막. 불꽃이 피어오르던 날. 이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드라마에서 보셨다면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 사극 드라마에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김춘추와 문희의 관계가 깊어지고 문희가 아이를 가졌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이미 다른 부인이 있었고 귀족 청년으로서의 혼인이라는 것은 두 가문 어른들의 허락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희의 처지는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오라비 김유신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나들이를 나가는 날을 택했습니다. 당시 왕이 행차를 하면 귀족들이 따라 나서는 것이 관례였고 당연히 김춘추도 왕의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김유신은 자신의 집 마당에 나무를 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르도록. 남산으로 향하던 선덕여왕의 눈에 그 연기가 보였습니다. 왕이 신기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연기는 무엇이냐? 신하들이 알아보니 김유신의 집에서 나는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 김유신이 혼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한 누이 동생을 죄인으로 다스리겠다며 불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행렬 속 김춘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문희가 오라비로부터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김춘추는 즉시 선덕여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김유신의 누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소서. 선덕여왕은 그 자리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불을 끄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유신이 정말 누이를 불태울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춘추를 압박해서 혼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날의 불꽃은 두 사람의 혼인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이후 신라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6막. 선덕여왕, 운명의 중재자. 선덕여왕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신라의 첫 번째 여왕으로 한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탁월한 군주입니다. 첨성대를 세우고 불국사의 전신이 되는 사찰들을 지었으며 당나라와의 외교에서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문희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 것 이상으로 선덕여왕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있던 시절 신라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신라 서쪽 국경을 끊임없이 침공해왔고 고구려도 북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덕여왕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신하, 그리고 강력한 장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런 선덕여왕의 눈에 김유신과 김춘추,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유신은 전장에서 백전백승의 장수였고 김춘추는 외교와 정치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더 나아가 혼인으로 혈연까지 연결된다면 그것은 신라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든한 기둥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이 그날 남산 행차 중에 김춘추의 혼인청을 즉시 허락한 것도 단순히 좋은 이야기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오히려 반겼을 것입니다.
총명한 여왕은 이미 그 결합이 신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꿰뚫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후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중용했고 김춘추에게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신라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한 팀이었습니다. 문희는 그 중심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며 두 남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제7막 혼인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선덕여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춘추와 문희의 혼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혼인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왕의 뜻이 이미 정해진 이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춘추는 문희를 맞이하기 이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보라공주라는 분인데 김춘추와 사이에 여러 자녀를 두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희는 김춘추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희의 위상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 귀족 사회에서 두 번째 혼인이 드문 일이 아니었고 문희가 낳은 아이가 장차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문희는 혼인 후 김춘추의 곁에서 현명하고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역사서에는 그녀의 말이나 행동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훗날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행적을 보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희는 오라비 김유신과 남편 김춘추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신라를 이끌어가는 시절을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외교의 최전선에서, 오라비는 전쟁터에서, 여왕은 궁궐에서 나라를 지켜나가던 그 시절.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집안을 지킨 사람이 바로 문희였습니다. 제8막 왕비의 자리에 오르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진덕여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여왕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 김유신과 김춘추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춘추는 외교관으로서 직접 당나라를 찾아가 당 태종 이세민을 만나 동맹을 이끌어냈고 고구려에도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난 해 기원후 654년의 일입니다. 귀족들이 모여 새 왕을 추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춘추가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는 순간 문희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문명왕후라고 부릅니다. 문희의 이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시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문명왕후라는 이름은 이후 역사 속에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경주 어느 집에서 언니의 꿈을 비단 치마 한 벌과 바꿨던 소녀가 봄날 오라비 집에서 귀공자의 옷고름을 꿰매었던 젊은 아가씨가 이제 신라 왕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가 된 문명왕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왕비 시절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아들들을 잘 길렀고 그 아들들이 훗날 신라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제9막 아들 번민, 삼국 통일을 완성하다. 문명왕후 문희의 가장 큰 역사적 유산은 바로 그녀의 아들입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문명왕후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맏아들 번민이 역사의 전면에 섰습니다. 바로 신라 제30대 왕,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번민. 이름을 한번 곱씹어 보시지요. 무예와 문치를 두루 갖춘 왕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문무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왕 중 한 명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삼국통일입니다. 아버지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삼국통일의 마무리는 아들 문무왕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668년에 고구려마저 멸망시키고 이후 당나라의 지나친 간섭을 물리치며 한반도의 통일 신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삼촌 김유신입니다.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김유신은 늙은 몸을 이끌고 끝까지 장수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조카와 외삼촌이 함께 이루어낸 위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 언니의 꿈을 사고 봄날 청년의 옷고름을 꿰매었던 문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가 그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문명왕후는 역사의 화려한 무대 뒤에 있었지만 그 무대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을까요? 그 마음을 직접 기록으로 전해주는 것은 없지만 그가 어머니의 무덤을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에게 문명왕후라는 존귀한 시호를 올렸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제신막. 역사 속에 새겨진 이름, 문명왕후.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긴 여정을 잠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금관가야 왕족의 후예로 태어나 신라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려 분투했던 김유신. 그의 집안 출신이라는 굴레를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시대의 주인공이 된 인물. 그 김유신에게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언니 보희는 꿈을 팔았고 동생 문희는 꿈을 샀습니다. 꿈을 산 문희는 그 꿈처럼 왕비가 되었습니다. 서영산 꼭대기에서 경주 땅을 가득 채운 그 꿈처럼 문희의 후손은 실제로 한반도 전체를 품에 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전쟁을 기록하고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장군의 전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름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지키고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문명왕후 문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날 언니의 꿈을 사지 않았다면, 그날 오라비 집에서 옷고름을 꿰매지 않았다면, 그 불꽃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영웅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영웅 곁에서 조용히 역할을 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김유신은 훗날 신라 왕조가 그에게 내린 가장 높은 칭호인 흥무대왕에 추존되었습니다. 신하의 몸으로 왕의 칭호를 받은 것은 신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문희는 문명왕후로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지금도 그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의 무덤이 경주 송화산에 자리하고 있고 태종 무열 왕릉이 경주 서학동에 있습니다. 문명왕후의 능은 정확히 어디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남편 태종 무열왕 곁에 함께 잠들어 있을 것이라 전해집니다. 14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와닿는 것은 사람 사는 일이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문의 기대를 짊어진 오라비, 자매 사이의 사소한 거래, 첫눈에 마음이 가는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지는 운명. 비단 치마 한 벌과 바꾼 꿈 하나가 신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커다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품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